깊어가는 밤, 마을 무당월선의 굿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기들 보시라요. 무당님이 김부잣집 바보 머슴을 불렀다더구만. 아니, 무당이 바보 머슴을 왜 부른다는 것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시오? 저 바보 머슴이 말이요. 사람 몸에 붙은 귀신 찾는 건 무당보다 더 뛰어나다 안 하시오. 헐, 바보 주제에 그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요? 바본 바보인디 귀신만큼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카더라.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거기도 봐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합니다. 귀신이 어디 붙었는지 찾으려면 그렇다고 치마까지 그렇게 들여다보면 가만히 계시라요. 귀신은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니께.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귀신 찾는다며 무당님 치마 속까지 들여다본다고? 아니, 귀신이 거기 있을 리가 있겠소. 쉿, 조용히들 하시라요. 더 들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방 안에서는 바보 머슴 복동이가 무당 월선의 몸을 살피며 진짜로 귀신이 붙은 자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과연 그날 밤, 복동이는 무당의 치마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제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던 바보 머슴과 마을 제일의 무당이 함께 겪은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TV 173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바보 머슴이 무당 치마를 들춰보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바보 복동이로 불리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김만석 댁에서 일하는 25 총각이었지요. 이봐, 복동아, 저 쌀가마 저쪽으로 옮겨라. 네. 복동이는 힘은 장사였지만 머리가 좀 모자란다는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동이가 하는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복동이 또 헛것을 보는구만. 저 양반,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네. 복동이는 자주 허공을 보며 혼자 떠들곤 했습니다. 할매 귀신님, 거기서 우시지 마이소. 저승으로 가시아제. 저기 총각 귀신님, 거기 서 계시면 사람들이 부딪히니께 비켜서 이소.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복동이만 혼자 허공에 대고 말을 거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바보 취급했지요. 저 바보 머슴이 또 귀신 보인다고 헛소리하네. 쯧쯧, 불쌍한 거.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저기 귀신이 있다고 한 곳에는 정말로 뭔가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무당 월선의 굿당. 월선은 28의 젊은 나이에 이미 3대째 내려오는 무업을 이어받아 마을에서 제일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무당이었습니다. 무당님, 우리 집 소가 갑자기 쓰러졌는디 좀 봐주이소. 무당님, 저희 아기가 밤마다 울어대서 잠을 못 자요. 월선의 굿당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굿을 한번 하면 귀신이 쏙 빠져나가고 애군이 싹 하시는 영험함으로 이름이 높았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요 며칠 전부터 월선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굿을 해도 신내림이 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방울을 흔들어도 장구를 쳐도 신령님이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지? 게다가 마을에는 흉흉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 박서방네 소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었다오. 우리 집 돼지도 오늘 아침에 축 늘어져 있더라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놈도 열이 펄펄 끓는디 도통 안 내려가요. 하루가 다르게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다시 월선을 찾았습니다. 무당님, 마을에 무슨 큰 애군이라도 낀 건 아니오? 어서 굿을 해서 귀신을 쫓아주이소. 월선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굿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귀신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 무당님 굿이 왜 이리 안 되는 것이요? 혹시 무당님 신통력이 떨어진 건 아니겠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자 월선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내 신령님은 왜 대답이 없으신 거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선이 홀로 방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복동이가 자신의 굿당 앞에서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귀신이 너무 많단께. 무당님 집에 왜 이리 귀신이 들끓나?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귀신이 많다고? 아, 무당님, 여그 보이소. 저 처마 밑에 할배 귀신 한 분 계시고, 저그 담장 옆에는 아기 귀신도 있고, 아이고, 저그 지붕 위에는 무신 커다란 귀신이 앉아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복동이를 비웃었지만 월선은 달랐습니다. 복동이가 가리키는 곳마다 자신도 희미하게나마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잠깐, 혹시 월선은 번개같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신내림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자신의 몸에 귀신이 붙어서 신령님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 복동이라 했던가? 네잉, 무당님? 혹시 내 몸을 한번 봐줄 수 있겠는가? 복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무당님 몸을 보라고요? 그럼 저는 좋지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거 말고 내 몸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좀 봐달란 말이야. 월선은 복동이를 굿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다오. 내 몸 어디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한참을 그렇게 살피던 복동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찾았심더. 여그 목덜미 뒤쪽에 작은 귀신이 딱 달라붙어 있네요. 복동이의 손이 월선의 목덜미에 닿는 순간 월선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칠간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복동이가 손을 떼자 월선은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령님의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신령님이 돌아오셨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귀신 쫓아내는 거야 저는 쉬운 일인디요. 월선은 그제야 복동이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바보처럼 순박하고 못생겨 보였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맑고 깊었지요. 너는 바보가 아니로구나. 네잉, 저 바본디요? 아니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하늘이 점지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 말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지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이제 조용해졌네. 혹시 둘이서 뭔 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쯧쯧 뻔하지. 말을 말게. 월선은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복동이가 제 몸에 붙은 귀신을 찾아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래도 과부도 아니고 처자가 한밤중에 총각을 방에 들였다니. 무당이 하더니 행실이 그게 뭐요? 월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복동이가 그런 월선을 보고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그 담장 옆에 있는 할배 귀신 보이시지라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바보가 또 헛소리 시작이네. 귀신이 어딨다고. 저그 할배 귀신이 말하시기를 여러분네 집에도 귀신이 한둘씩 붙어있다 카네요. 그래서 소도 죽고 돼지도 죽고 아기들도 아픈 것이야 카이.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 소가 죽은 것도? 우리 아기가 아픈 것도? 그렇심더. 근디 걱정 마이소. 무당님 몸에 붙어있던 큰 귀신을 제가 쫓아냈으니께 이제 무당님이 다시 굿을 하시면 여러분 집 귀신들도 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월선은 복동이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순박한 머슴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월선은 정말로 굿을 했습니다. 복동이가 옆에서 귀신이 여그이심더, 저그 가심더 하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월선은 그곳을 향해 굿을 했지요.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가축도 살아나고 아픈 아이들도 나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소가 벌떡 일어났구만. 우리 아기 열도 쏙 내렸어라. 역시 무당님이시여. 그리고 저 복동이 바보가 아니라 신령님이 점지하신 사람이었구만.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복동이를 붙잡았습니다. 복동아,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내지 않겠느냐? 네잉, 무당님 댁에서요? 그래,
내가 귀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내가 곳을 하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이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야. 복동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디 김 부잣집 마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디요. 내가 가서 말씀드릴게. 내가 나를 도와 마을 사람들을 살렸다고. 그렇게 복동이는 월선의 굿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았고, 밤에는 월선이 복동이에게 밥을 차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복동아, 넌 언제부터 귀신이 보였던 거니? 글쎄요. 태어날 때부터 보였던 것 같은디요. 근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께 제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넌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지. 월선은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까져 돌아왔지요. 아이고, 복동아. 무릎에서 피가 나네. 월선은 황급히 복동이를 방으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을 적셔 복동이의 무릎을 닦아주기 시작했지요. 무당님,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디요.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줄게. 월선이 몸을 숙여 복동이의 무릎을 닦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복동이의 손등에 스치며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아, 아파. 아니요. 안 아픈디요. 사실은 월선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월선의 하얀 목선이며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지요. 다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월선이 고개를 들어 복동이를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손바닥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은 듯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복동이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월선도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동이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럼 이제 쉬어라. 월선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발을 헛디뎌 복동이의 품으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 순간 복동이가 월선을 받아냈는데 월선의 몸이 복동이의 품에 폭 안기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당님.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얼어붙었습니다. 월선은 복동이의 단단한 가슴팍에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복동이는 품 안의 월선에게서 풍겨오는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지요. 복동이가 뭐라 말하려던 순간 월선이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거라. 월선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후다닥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거야? 월선은 부채질을 하며 달아오른 얼굴을 식혔습니다. 복동이 품이 생각보다 단단했어. 그리고 거기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월선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한편 복동이도 방에 홀로 남아 좀 전에 월선을 받아냈던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당님이 생각보다 참 가벼웠는디. 그리고 보드랍고 웜에 허리가 딱 한 줌에 잡히던디. 나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것 아니요? 복동이는 이불을 들썩이며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다. 복동이가 황급히 일어나 문을 닫으려는데 이미 빗물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머무는 방은 굿당 옆 허름한 창고를 고쳐 만든 곳이라 비가 새기 일쑤였거든요. 아이고매, 이를 어쩐다. 이불이 다 젖었는디. 복동이가 난감해하며 젖은 이불을 들어 올리는데 천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만 깜짝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쿵 하는 소리에 옆방에 있던 월선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무슨 일이야? 아니여유. 그냥 천둥 소리에 놀래서. 월선이 복동이의 방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고
방 안에는 빗물이 들이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니. 복동아, 어서 내 방으로 오거라. 네잉, 무당님 방으로요? 이 비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잘 수도 없잖니. 어서 와. 월선의 방은 복동이의 방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여기 이 이불 덮고 자거라. 아니요, 무당님은 어디서 주무실 건디유? 나는 저쪽에서 자면 돼. 무당님, 제가 밖에 나가 있을게요. 안 돼. 이 폭우에 어디를 나가? 감기 들면 어쩌려고. 월선의 단호한 목소리에 복동이는 꼼짝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천둥 소리가 울리자 월선이 화들짝 놀라며 무의식 중에 복동이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무당님? 미안. 나도 모르게. 월선이 손을 떼려 했지만 복동이가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무당님, 제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 마이소.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서로의 얼굴이 유난히 가까웠지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무당님, 저기. 복동이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월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오늘 밤은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자. 운명, 이유? 그래, 이 비도, 이 천둥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준 운명. 월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폭우처럼 쏟아져 나왔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희미해졌고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빗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어제 밤은 복동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꿈만 같았심더. 월선도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저도 그렇심더, 무당님. 그런데 복동아, 네잉? 어젯밤에 내가 자꾸 여그 귀신이 보인다고 혼자 중얼거리던데 설마 밤을 보낼 때도 그러는 거야? 복동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니어유. 그건 그냥 습관이어유. 풋, 바보 같으니라고. 월선이 웃자 복동이도 머리를 극적이며 함께 웃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소. 김부잣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오. 마을 아래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복동이와 월선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김부잣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련님 서기가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으아,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아이고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하인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물건 깨지는 소리와 비명만 들려왔습니다. 무당님, 복동이 잘 오셨소. 김부잣집 마님이 울며 두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마님, 진정하이소. 무슨 일이신디유? 우리 서기가 3일 전부터 갑자기 이상해졌단나. 밤마다 누군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월선과 복동이가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보통 귀신이 아니로구나. 복동아, 내 눈에는 뭐가 보이니? 복동이가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것은 방 안에는 처녀 귀신 하나가 도련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처녀 귀신이었지요. 도련님 옆에 처녀 귀신이 붙어 있는디유. 근데 그 귀신이 도련님을 놔주질 않네요.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녀 귀신? 혹시 새끼인가? 일단 들어가 봐야겠다. 월선과 복동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도련님은 허공을 보며 애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춘매야, 가지 마.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 그런데 도련님이 복동이를 보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복동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춘매야, 내가 왔구나. 네잉, 도련님. 저 복동이어유. 춘매가 아니고. 하지만 도련님은 복동이의 손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아, 춘매야. 내 손이 이렇게 거칠었나? 도련님. 저는 춘매가 아니고 복동이라고요. 그러자 도련님이 복동이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춘매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겨졌니? 그리고 수염도 났네. 복동이의 난처한 표정이 너무 웃겼던 것이지요. 무당님. 좀 도와주이소. 도련님이 저를 춘매라 하네요. 하지만 도련님은 복동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지요. 복동이가 월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당님. 저 처녀 귀신이 말하는디요. 자기가 춘매라고. 도련님을 사랑했는디 혼인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도련님 곁을 못 떠나겠다 하네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 한켠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그 귀신에게 전해다오. 내가 구슬해서 저승으로 편히 보내드릴 테니 도련님을 놔달라고. 복동이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춘매 귀신님. 무당님이 저승으로 좋은 데로 보내주신다 하네요. 도련님을 그만 놔주이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녀 귀신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도련님을 더욱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네요. 도련님 없이는 저승도 못 간다 하네요. 월선은 한숨을 쉬며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녀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때 복동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무당님.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는디요. 뭔데? 춘매 귀신님이 도련님을 사랑해서 못 떠난다 하는디. 그럼 도련님한테 작별 인사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디요. 월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구나. 월선은 복동이에게 도련님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동이 뒤에서 복동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복동아, 내가 처녀 귀신의 말을 도련님에게 전해주거라. 내가 내 몸에 신령님을 내려서 도와줄 테니. 월선이 굿을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복동이를 통해 처녀 귀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춘매야. 네, 도련님. 저예요. 복동이의 입을 통해 처녀 귀신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병들어 죽고 말았지요.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춘매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마지막으로 도련님께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나도 널 사랑한다. 도련님, 이제 저는 갑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는 도련님을 잊지 않을게요. 월선의 굿이 점점 빨라지자 하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처녀 귀신은 빛 속으로 사라져갔답니다. 춘매. 도련님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처녀 귀신은 저승으로 떠난 뒤였고 도련님은 한동안 울다가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복동이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당님. 복동이. 석가,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무당님. 복동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월선과 복동이는 김부잣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 아래 나란히 걷던 월선이 말했습니다. 복동아, 오늘 내 덕분에 처녀 귀신을 저승으로 보낼 수 있었어. 고맙다. 아니요, 저야말로 무당님 덕분인디요. 그때 복동이가 걸음을 멈추고 월선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디 무당님. 왜? 아까 춘매 귀신님이 도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 가슴이 또 이상하게 쿵쾅거리더라고요. 월선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랬어? 복동이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당님, 저 혹시 귀신한테 홀린 건 아니제?
자꾸 가슴이 뛰고 무당님만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거 귀신 들린 건 맞지라요? 바보. 그건 귀신이 아니라 하지만 월선은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는 걸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어서 집에 가서 쉬자. 그래요. 하지만 복동이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기 가슴을 두드렸답니다. 이상하네요. 귀신도 아닌디 왜 이리 가슴이 뛰는지. 그런 복동이를 보며 월선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란다. 하지만 월선 자신도 아직 그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 무당님, 복동이,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소. 이웃마을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디 곧 우리 마을에도 퍼질 것 같다오. 월선과 복동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이웃마을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정말로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님, 이 전염병도 귀신짓 아니겠소? 어서 구슬해서 역병신을 쫓아주이소. 월선과 복동이는 밤낮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역병신을 찾았습니다. 복동이가 여그 역병신이 있심더 하고 알려주면 월선이 그곳에서 구슬하는 식이었지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동아, 이상하다. 역병신을 하나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것 같아. 맞심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마치 큰 역병신 하나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디요. 그러던 어느 날 김부잣집 도련님 서기가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무당님, 정말 고맙소. 무당님 덕분에 제 정신을 되찾았소이다. 도련님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때 도련님은 월선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무당님, 참으로 아름다우시오. 도련님? 사실 춘매를 잃고 나서 마음이 텅 비었었소. 하지만 무당님을 보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소. 월선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련님, 저는 무당입니다. 그런 마음은 접으시는 게 알고 있소. 하지만 무당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소.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도령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무당님께서 그 바보 머슴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소. 월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동이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말에 도련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군요. 도련님이 월선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무당님,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시오. 저는 진심이요. 도련님, 안 됩니다. 저 바보 머슴 때문이요? 저보다 저런 천한 머슴이 더 낫단 말이오? 저기 도련님의 말에 월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천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에요. 도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무당의 마음을 얻은 것도 모두 저 바보 머슴 덕분이라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것이지요. 좋소. 알겠소. 도련님은 쌀쌀맞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저 바보 머슴만 없다면 내 것이 될 텐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들 보이소. 복동이가 귀신 쫓는다며 무당님과 한 방에서 지낸다더구만. 쯧쯧, 젊은 남녀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게다가 전염병도 제대로 못 막잖소. 혹시 둘이 놀아나느라 정신이 팔린 건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동이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몇 사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봐, 복동아. 네잉, 무슨 일이어유? 내놈, 정말 귀신이 보이는 게 맞느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 그 뒤에도 할배 귀신 계시고. 헛소리 마라. 갑자기 사내 둘이 복동이를 잡았습니다. 내 놈이 무당님을 홀린 것이 귀신 보인다는 거짓말로. 아니어유. 저는 정말 귀신이 보이는디요. 이 놈을 관가에 넘겨야 하오. 무당님과 마을 사람들을 농락한 죄로. 사내들이 복동이를 끌고 가려 할 때 월선이 달려왔습니다. 복동아, 무당님, 여러분, 제발 복동이를 놔주세요. 복동이는
정말 귀신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당님도 이 바보에게 속으신 것이오. 이놈이 무당님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속인 것이오. 아닙니다. 복동이 없이는 제가 역병신을 찾을 수 없어요. 그때 도련님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무당님, 진정하시오. 복동이는 잠시 쉬게 하는 게 좋겠소. 도련님, 설마 도련님께서... 도련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동이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소. 혹시 미친 것은 아닌지 관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소. 안 됩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이미 사내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당님, 무당님. 복동아, 월선이 뒤쫓아갔지만 도련님이 월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당님, 저런 바보는 잊으시오. 제가 무당님을 지켜드리겠소. 손 떼세요. 복동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월선은 복동이를 쫓아 달려갔지만 이미 복동이는 마을 외곽에 미친 사람을 가두는 움막에 갇혀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동이가 사라진 뒤로 월선은 혼자서 역병신을 찾으려 했지만 역병신이 어디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알려주세요. 역병신이 어디 있는지. 하지만 아무리 굿을 해도 신령님은 대답이 없었고 그 사이 마을에는 전염병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무당이라더니 역병도 제대로 못 막지 않소. 복동이를 내쫓고 나니 더 심해진 것 같은디. 혹시 무당님이 복동이와 정을 통한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오? 월선은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내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월선은 혼자서 마을을 돌아다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굿만 하다 보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무당님, 무당님.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집으로 옮겼지만 월선은 정신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편 움막에 갇혀있던 복동이는 담장 틈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월선을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동이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저것은... 마을 뒤편 산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역병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귀신이었지요. 저놈이 마을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이구나. 복동이는 움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그 좀 열어주이소. 제발. 무당님과 마을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밖을 지키던 사내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이 바보 맹추 도토리 같은 놈이 또 소리하네. 그날 밤 복동이는 움막 안에서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당님이 위험하신디. 어떻게든 나가야 하는디. 복동이는 움막 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이 조금 약한 것을 발견했지요. 여그다. 복동이는 온 힘을 다해 벽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벽이 무너지며 틈이 생겼고 복동이는 그 틈으로 빠져나왔지요. 무당님, 제가 갑니다. 복동이는 월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월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당님. 월선의 얼굴은 새하얗고 숨도 가늘게 쉬고 있었지요. 무당님, 정신 좀 떠보이소. 제발. 복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동이의 눈에 월선의 몸에 검은 기운이 감싸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 무당님께도 역병신이 붙었구나. 복동이는 두려웠지만 월선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월선의 이마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귀신님, 무당님을 놔주이소, 제발. 그 순간 복동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몸에 붙어있던 검은 기운이 빛에 밀려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복동이는 고통스러웠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월선의 몸에서 역병신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당님, 제발 깨어나이소. 복동이가 월선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월선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복동아? 무당님, 무사하시제. 월선은 복동이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미안해. 내가 없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당님, 산 위에 엄청난 역병신이 있습니다. 저놈을 잡아야 마을을 구할 수 있어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함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정말로 거대한 역병신이 마을을 내려다보며 검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큰 귀신은 처음 보는디요. 복동아, 내가 저 역병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려줘. 내가 굿으로 막을게. 알겠습니다. 월선이 방울을 흔들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역병신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월선에게 알려주었지요. 저그 왼쪽으로 가네요. 좋아. 아, 이제 오른쪽이요. 알았어.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역병신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역병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엄청난 검은 기운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그 기운 하나가 마을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지요. 안 돼! 복동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 검은 기운은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월선과 복동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큰 역병신을 물리치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한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는 김부잣집이네.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도령님 서기가 방 안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기에게 또 귀신이 붙었어. 복동이가 서기를 보자 그의 몸에 마지막 남은 역병신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동아, 저 도령님이 너를 괴롭혔는데 괜찮겠어? 복동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지요. 근디, 그래도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라요. 복동이는 서기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신님, 이제 그만 가이소. 다시 한번 복동이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고 서기의 몸에서 역병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응. 서기가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복동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복동이 내가 나를? 복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령님, 이제 괜찮심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복동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질투 때문에 너를 모함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월선 무당님, 정말 죄송합니다. 월선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령님,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도 모두 복동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바보라 놀렸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인디요. 그날 새벽 복동이와 월선은 마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디요, 무당님?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귀신만 보고 날 본 걸까? 복동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말이어요. 사실은 무당님을 처음 봤을 때 무당님이 너무 이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신보다 무당님 얼굴만 보였어요. 월선이 피식 웃으며 복동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럼 그때 내 치마 속까지 들여다본 건? 복동이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그건 진짜로 귀신 찾은 거여요. 근데 그때 무당님 다리가 너무 희고 고와서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월선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저는 진짜 바보 맞심더. 무당님한테 홀딱 반한 바보여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새옹지마라고 했지요.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복동이는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답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복동이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시고 월선처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기 기원드립니다. 동이채 트기도 전, 물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서
으랴차 으랴차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매, 이놈의 그물이 징하게 무겁단께. 하며 투덜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에서 제일 힘 좋기로 소문난 복돌이였답니다. 여보게, 복돌이. 오늘도 벌써 나왔는교? 지나가던 할매가 말을 건넸지요. 아이고, 할매. 물고기들이 그물에 잔뜩 걸렸는디. 이놈들이 통 안 나온단께. 하며 복돌이는 해맑게 웃었답니다. 아따, 내 힘으로도 그물이 안 올라온다고? 요상한 일이구만. 그려도 포기는 못하지라. 이놈의 그물, 복돌이 힘으로 꼭 끌어올리고 말 거요. 하며 복돌이는 다시 그물을 잡아당겼지요. 그때였습니다. 복돌아, 아침도 안 먹고 나왔네 그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만석이가 손에 주먹밥을 들고 다가왔지요. 만석이 아버지, 와시우? 복돌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답니다. 아이고, 우리 복돌이가 또 밥도 안 먹고 나왔지? 이것 좀 먹어라. 아버지, 고맙단께. 복돌이는 아버지가 최고요. 사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답니다. 복돌이가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것을요. 저 복돌이가 어릴 적에 바다에서 떠내려온 거 기억하제? 장터 할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라제, 외놈들이 배를 공격해서 가족이 다 죽고 어린 것만 혼자 살아서 더 내려왔다 카더만. 근데 그때 만석이가 바다에서 건져서 키웠제. 진짜 친자식처럼 말이여. 그 충격에 머리가 그만. 배그, 불쌍한 거. 하나복돌이 마음씨는 참말로 착하제. 물고기를 잡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려, 어제도 내가 생선 한 마리 얻어왔는디 그놈이 자기는 굶어도 우리 손주들 먹으라고 주더라니께. 만석이도 복 받을 거여. 남의 자식을 저리 정성 들여서 잘 키워서 말이야. 할멈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복돌아, 오늘 물고기 많이 잡거든. 저녁에 매운탕 끓여 먹자. 진짜요? 아버지, 복돌이가 오늘 물고기 잔뜩 잡아올라고. 복돌이가 신나서 다시 그물을 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이차. 복돌이가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번쩍였지요. 이게 뭔겨? 자세히 보니 그물 속에 여인이 걸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세상에. 사람이여, 사람. 복돌이가 허둥지둥 그물을 풀어 여인을 끄집어냈습니다. 여인은 분홍 치마 저고리가 찢어진 채로 정신을 잃고 있었답니다. 복돌아, 이게 어쩐 일이고? 하지만 여인을 보는 순간 만석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가 이내 평소대로 돌아왔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소, 아가씨. 하고 복돌이가 말을 걸어보았지만 여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만. 복돌아, 얼른 집으로 데려가라. 알았단께, 아버지. 복돌이는 망설임 없이 여인을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답니다. 야담TV 170번째 이야기. 물고기 잡던 바보 어부가 그물에 걸린 여인을 건졌는데 정체가? 집에 도착한 복돌이는 헌 이불을 깔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이런 꼴로 바다에 떠다니면 큰일 날 뻔했제. 하며 찢어진 옷을 대충이나마 꿰매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인의 얼굴이 달빛처럼 하얗고 고왔답니다. 손은 마치 파도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옷감도 마을 처자들이 입는 것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웠지요. 이 아가씨, 범상치 않은 양반네 집분인 것 같은디.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곧 해맑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아무튼 복돌이가 잘 돌봐드릴 거요. 복돌이 힘도 세고 물고기도 잘 잡단께.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인이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더니 벌떡 일어났답니다. 여긴 어디냐? 날카로운 눈빛으로 복돌이를 노려보았지요. 나는 복돌이여. 이 동네에서 힘은 제일 세고 이 동네에서 머리는 제일 나빠. 난 바보 어부단께. 복돌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순박한 미소에 여인의 날카로운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날 구해준 거냐? 그렇지라. 아가씨가 그물에 걸려 있길래 복돌이가 얼른 건졌단께. 나는 여인이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가씨, 머리가 아파? 복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이고매, 울지 마시라. 복돌이도 옛날에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없단께. 그때 복돌이가 자신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지요. 그래도 복돌이는 잘 살고 있제라. 아가씨도 기억 안 나도 괜찮단께. 여인은 이 순박한 어부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았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의 오두막에서는 구수한 생선 조림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아이고매, 시상해. 복돌이가 처음 해보는 음식인디. 복돌이는 아궁이 앞에서 생선을 조리며 여인을 흘끔거렸는데 여인은 복돌이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아가씨, 이름이 뭐시여? 기억은 안 나도 이름은 있어야 부르제. 복돌이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청아. 그냥 청아라고 불러다오. 청아? 좋은 이름이제라, 청아씨. 복돌이가 환하게 웃자 청아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답니다. 복돌아 고맙다. 뭐가 고맙단께? 복돌이는 당연한 일 했제라. 복돌이는 생선 조림을 청아 앞에 내려놓고 맛을 봤습니다. 아이고, 맛이 좀 이상한디. 복돌이가 요리는 못한단께. 청아가 한 숟가락 뜨자마자 쓴웃음이 터졌는데 생선이 너무 짜고 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푸아, 이게 무슨 맛이냐? 아이고매, 맛이 없제. 복돌이가 처음 해보는디. 그래도 고맙다. 내 정성은 느껴진다. 청아는 그래도 한술 한술 비우며 복돌이의 단단한 팔뚝을 슬쩍 보았답니다. 이 사람 힘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만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복돌아, 안에 계신 아가씨는 좀 어떠시고? 아버지, 청아씨가 깨어났단께. 아, 그래? 다행이구만. 아가씨, 정신 차리셔서 다행입니다. 만석이가 인사를 건넸지만 청아는 이상하게도 만석이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는 자신의 착각이려니 했지요. 복돌아, 청아씨 몸도 좀 나았으면 같이 바다에 나가볼란가? 신선한 바람도 쐬고. 복돌이의 제안에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마을살이는 꽤나 정겨웠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을 어귀에서 무거운 그물을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으랴차, 영차. 복돌이는 어릴 적부터 힘도 좋고 착하더니 지금도 그대로요. 마을 할배들이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청아는 그런 복돌이를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답니다. 하나 아깝제라. 복돌이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어도 양반과 대릴 사위로도 갈 수 있을 텐디. 그래도 만석이가 친자식처럼 잘 키웠제. 복돌이 저리 건강하고 착한 것도 다 만석이 덕분이요. 맞단께. 만석이가 없었으면 복돌이가 어찌 살았겠어? 청아는 그런 복돌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아도 저리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귀한 것 같구나. 그런데 저녁쯤 청아가 마을 주막을 지날 때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려왔지요. 아이고매, 듣자 하니 수군 장군이 아가씨를 찾는다 카던디? 그라제 외놈들이 아가씨가 타고 있는 데를 습격해서 납치됐다 카더만. 허, 그 딸이 어디로 간겨? 혹시 죽은 건 아닐라나? 근디 장군이 전국의 방을 붙이고 찾아다닌다 카더만. 왕실과도 관련이 있는 아가씨야 카더라. 술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요. 수군 장군의 딸? 왕실과 관련? 설마 혹시 내가 수군 장군의 딸인가? 에이, 아니겠지. 한편 구석에 앉아있던 만석이도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수군 장군의 딸이라.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일 수도 있겠군. 며칠 뒤 복돌이와 청아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답니다. 청아씨, 복돌이는 청아씨가 참말로 좋단께. 뭐라고? 청아가 놀라 얼굴이 붉어졌지요. 청아씨 웃는 모습이 꼭달림처럼 고와서 가슴이 자꾸 쿵쾅거린단께. 복돌아, 무슨 고백을 저렇게 뜬금없이 할까? 그래도 귀여워. 청아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복돌이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나를 좋아한다고? 상관없단께. 복돌이는 청아 씨가 누구든 상관없제라. 에이, 바보야. 청아가 복돌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다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살려주소. 외놈들이다. 불이여. 마을 어귀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왜구들이 칼을 들고 나타났답니다. 그하! 조선 놈들을 다 잡아들여라. 아이고 매, 살려주소.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있었지요. 청아 씨, 어서 도망가야 한단께. 복돌이가 청아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청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안 돼! 복돌아!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해! 청아의 눈빛이 변하며 빠른 속도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외구 하나가 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 계집이! 외구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청아 씨가 무술을? 복돌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청아를 바라보았지요. 청아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무술 동작이 손에 익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복돌이도 주먹을 불끈 쥐고 외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랴! 이놈들아!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손대지 마라! 복돌이의 주먹이 외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만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지요. 저 계집 역시 범상치 않구나. 만석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잠시 뒤 외구들을 물리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돌이, 청아씨, 고맙소.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제. 사람들의 감사 인사에 복돌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청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꿈속에서 계속 조선 수군의 배들과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해주야. 장군이 청아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해주, 내 이름인가? 그런데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조선의 관군들이 나타났지요. 수군 장군께서 이 마을에 오신다. 관군들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왜 장군님이 우리 마을에? 혹시 어제 외구 일 때문인가? 얼마 뒤 위엄 있는 장군이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그의 눈은 마을을 샅샅이 훑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군의 눈이 청아에게 멈춰 섰습니다. 저 아가씨는 장군이 말해서 급히 내려 청아에게 다가왔지요. 해주 공주마마. 장군이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해주 공주마마께서 살아계신다. 관군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공주마마? 청아 씨가 공주마마라고? 복돌이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나는 청아 아니 해주의 머릿속에 기억이 주르륵 흘러들어왔답니다. 자신은 수군 장군 김혜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공주였고 수군을 시찰하러 가던 중 외구의 습격을 받아 바다에 빠졌던 것이지요. 김 장군? 해주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공주마마, 정말 살아계셨군요. 전하께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장군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청아 씨가 공주마마라고? 복돌이가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런데 해주가 복돌이를 바라보았는데 복돌이의 순박한 눈빛이 눈물로 얼룩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돌아, 내 기억이 돌아왔어. 청아 씨, 아니 공주마마는 이제 복돌이 같은 바보, 어부하고는 함께 있으면 안 된단께. 복돌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해주가 복돌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복돌이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지요. 공주마마, 복돌이는 바보 어부단께. 공주마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치라. 복돌아. 해주가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이미 돌아서서 뛰어가고 있었지요. 한편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만석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라, 이거 재미있어지는군. 계획을 좀 수정해야겠어. 만석이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공주마마,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장군이 말했지만 해주는 복돌이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장군, 저 어부 복돌이를 꼭 찾아야 해요. 그가 날 구해줬어요.
알겠습니다. 공주마마.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뒷산에서 나무를 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청아 씨, 아니 공주마마?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겨? 아버지, 복돌이는 바보, 어부단께 공주마마하고는. 복돌이가 흐느꼈습니다. 복돌아,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지. 마음이 중요한 거요. 정말이요? 그렇지. 복돌이가 공주마마를 진심으로 대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이제 내려가서 공주마마한테 가보거라. 알았단께. 복돌이가 산을 내려가는 동안 만석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볼돌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돌아, 미안하구나. 그날 저녁 장군의 본진 근처 해주는 방에서 복돌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어디 있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공주마마, 복돌이가 왔습니다. 정말? 해주가 급히 문을 열자 복돌이가 서 있었답니다. 복돌아, 공주마마, 복돌이가 용기를 냈단께. 복돌아. 두 사람이 껴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습격이다. 왜구들이라. 공주마마를 지켜라. 관군들이 칼을 빼들고 달려나갔지요. 복돌이와 해주도 밖으로 나왔는데 본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지요. 그하! 조선 놈들 다 쳐라! 수십 명의 왜구들이 본진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관군들과 왜구들의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왜구들의 거센 공격의 관군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공주마마를 지켜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복돌이가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북어 대가리 같은 놈들아! 복돌이는 힘이 세단께. 복돌아. 해주가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이미 왜구들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있었고 복돌이의 주먹이 왜구들을 하나씩 날려버리자 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 재미있는 놈이 있군! 검은 갑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왜구 대장 쿠로이와였지요. 내 놈 힘이 장사구나! 네가 대장이여? 복돌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하! 바보 같은 어부 주제에 배짱은 있구나! 쿠로이와가 허리춤에 커다란 칼을 빼들었고 복돌이가 주먹을 날렸지만 쿠로이와는 가볍게 피하며 복돌이의 팔을 베었지요. 이 어부 나부랭이가 무술도 모르는 주제에 나를 상대하려고? 잠깐 기다려 보더란께. 무술은 몰라도 그물질은 우리 마을에서 최고니께. 복돌이가 근처에 있던 그물을 재빨리 집어들었지요. 그물? 하하! 그런 걸로 뭘 하겠다고! 그때 쿠로이와가 다시 칼을 휘두르자 복돌이가 그물을 쿠로이와를 향해 던졌습니다. 뭐야 이게! 순식간에 쿠로이와의 몸이 그물에 휘감겼고 복돌이의 주먹이 쿠로이와의 배를 강타했답니다. 이런! 대장님이! 왜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쿠로이와를 끌고 후퇴하였고 이 원한 반드시 갚겠다! 쿠로이와의 외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해주가 달려와 복돌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돌아. 공주마마, 복돌이가 지켰단께. 고마워, 복돌이. 다친 데는 없어? 괜찮단께. 복돌이는 힘이 세지라. 복돌이가 해맑게 웃었지만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답니다. 복돌아, 괜찮은겨? 만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지요. 만석이 아버지, 복돌이는 괜찮단께. 다행이구만. 공주마마님도 무사하시고. 만석이는 여전히 따뜻한 양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장군의 본진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복돌이, 내가 공주를 구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장군이 복돌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이상하다. 이 청년, 누군가를 닮았는데. 장군은 복돌이의 눈매와 이마를 보며 20년 전 함께 싸웠던 전우를 떠올렸답니다. 복돌이, 내 부모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느냐? 아버지, 어무이, 복돌이는 어릴 때 바다에서 배가 불타고 그 뒤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디요. 배가 불탔다고?
언제쯤 일인가? 만석의 아버지가 20년 전이라 그러던디.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외구의 습격. 설마? 장군이 품에서 낡은 호패를 꺼냈지요. 복돌이, 이것을 보거라. 호패에는 세월의 발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군 용장 김용애. 복돌이가 그 호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외구의 습격을 받은 배에서 발견한 것이다. 내 전우이자 수군 용장 김용애의 호패지. 그런데 복돌이가 호패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복돌이의 눈앞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지요. 복돌아, 아버지 갑옷 좀 보거라. 갑옷을 입은 아버지가 웃으며 칼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 아가 자장. 따뜻한 손길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어머니의 목소리. 행복했던 그날. 그리고 불타는 배. 비명소리. 붉은 바다. 으악, 아버지, 어머니. 복돌이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복돌이, 괜찮은가? 장군이 급히 복돌이를 붙잡았지요. 아버지 이름이 김용애 맞단께? 복돌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고 복돌이가 떨리는 손으로 호패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근디 외놈들이 와서 불이 나고 아버지가 복돌이 살리라고 바다에 던지고. 복돌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답니다. 복돌이가 혼자 살았단께? 아버지, 어머니는? 복돌이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는데 울음소리가 본진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복돌이, 아니, 용애의 아들이여. 내 잘못이 아니다. 용애는 내 가장 친한 전우였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키려 싸웠어. 내 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었지.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는 왕실의 시녀로 가장 아름답고 착한 분이셨다. 두 분 모두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부모님은 내가 살아남은 걸 보며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복돌이. 용감한 전사의 피를 이어받은 고귀한 조선 수군의 아들이란다. 장군님. 복돌이가 호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장군님, 고맙단께? 복돌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한편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만석이는 복돌이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중얼거렸지요. 계획을 서둘러야겠어. 만석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밤마다 호패를 꼭 쥐고 부모님을 그리워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혜주가 복돌이를 찾아왔습니다. 복돌아, 괜찮아? 공주마마. 복돌이의 눈은 아직 붉어 있었지요. 복돌이, 내 부모님은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며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자란 걸 자랑스러워하실 거고. 혜주가 복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돌이는 공주마마 때문에 힘이 난단께. 나도 복돌이 덕분에 살았어. 복돌이,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공주마마. 이제 둘만 있을 때는 공주마마 말고 그냥 혜주라고 불러. 복돌이는 슬픔 속에서도 혜주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지요.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만석이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깊은 밤, 혜주가 묵고 있는 방.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잠든 혜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답니다. 쉴드. 그때 만석이가 혜주의 입을 막으려는 순간 만석이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겨? 복돌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복돌아. 만석이가 당황했지만 이내 칼을 빼들었지요. 아버지, 그 칼은 뭐단께? 복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안하다, 복돌아. 하지만 이것이 내 임무다. 임무, 무슨 소리야 아버지? 혜주도 깨어나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만석이가 막았지요. 조용히 해라. 만석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단께? 복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외구의 첩자다. 뭐라고? 복돌이가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지요.
공주를 납치하는 것이 내 임무야. 어서 비켜라. 안 된단께. 공주마마는 복돌이가 지킬 거요. 복돌이가 만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복돌아, 내가 나를 막으려 하느냐? 아버지, 왜 이러시는겨? 왜 외구 편을 드시는겨? 복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아, 그래, 너는 알 권리가 있지. 만석이가 잠시 멈췄답니다. 20년 전 내 가족이 탄 배를 습격한 자가 사실 바로 나였다. 뭐시여? 복돌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만석 아버지가 그날 배를? 그래, 나는 외구의 첩자로 이 마을에 숨어 들어왔지. 그날 너희 가족이 탄 배를 습격한 것도 나였다. 아, 아버지, 어무이를 만석이 아버지가 죽인겨? 복돌이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럼 복돌이를 바다에서 구해준 것도 거짓말이란께? 구해준 게 아니야. 내가 바다에 떠내려왔을 때 그냥 살려둔 것뿐이지. 왜 복돌이를 살렸단께? 내 힘이 언젠가 쓸모 있을 것 같아서였다. 쓸모라고? 복돌이는 아버지를 믿었는디 20년 동안 진짜 아버지처럼. 미안하다, 복돌아.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만석이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이 아버지, 복돌이 부모님을 죽인 원수가 복돌이 아버지였단 말이여? 비켜라, 복돌이! 나는 공주만 데려가면 된다. 안 돼요, 아버지. 복돌이가 앞을 막아섰지만 만석이의 칼이 번쩍였지요. 복돌이가 어깨에 칼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복돌아! 해주가 비명을 질렀지만 만석이는 해주를 붙잡고 외쳤지요. 조용히 해라, 공주! 만석이가 해주의 입을 막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지요. 공주마마, 만석이 아버지, 왜 그러시는겨? 아버지. 복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관군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공주마마가 납치당하셨다. 어서 추격하라. 하지만 만석이는 이미 멀리 도망간 뒤였지요. 그날 이후 나흘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침상에서 눈을 떴답니다. 복돌이, 깨어났구나. 장군님, 공주마마는 어디 계시는겨? 미안하다. 복돌이. 아직 찾지 못했다. 복돌이가 못 지켰단께. 내 잘못이 아니다. 만석이 그자가. 만석이 아버지, 아니, 만석이. 복돌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돌이, 우리는 외구의 본거지를 알아냈다. 공주를 구출하러 갈 것이다. 복돌이도 갈 거단께. 복돌이가 공주마마를 꼭 구할 거요. 하지만 내 몸은. 괜찮어요. 복돌이는 힘이 세지라. 그럼 좋다. 함께 가자. 한편 외구의 본거지. 해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주마마, 편히 계시오. 만석이가 다가왔지요. 만석, 당신 왜 이런 거요? 이것이 내 운명이오. 나는 외구로 태어났고 외구로 살아왔소. 하지만 복돌이를 20년 동안 키웠잖소. 복돌이. 만석이의 얼굴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이내 차갑게 변했지요. 복돌이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오. 거짓말. 나는 봤어. 당신이 복돌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만석이가 돌아서서 나갔고 이튿날 새벽 외구 본거지 근처 장군과 복돌이 그리고 수십 명의 관군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준비됐느냐? 복돌이가 해주씨를 꼭 구하겠소. 좋다. 신호와 함께 돌격한다. 관군들이 일제히 외구 본거지로 돌격했답니다. 조선 놈들이다. 막아라. 외구들과 관군들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복돌이는 해주를 찾아 달렸습니다. 공주마마. 복돌이가 해주를 찾아 감옥으로 향하자 감옥 앞에서 만석이가 나타났습니다. 복돌아, 역시 왔구나. 만석이 아버지, 해주씨를 돌려주라고. 내가 나를 이기면 돌려주지. 만석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으랴! 복돌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의 칼이 복돌이의 팔을 스쳤지요. 복돌아,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만석이의 무술 실력은 복돌이보다 월등히 앞섰는데 만석이의 공격이 계속되었고 복돌이는 점점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복돌아, 그만해. 감옥 안에서 혜주가 소리쳤습니다. 공주마마, 복돌이는 괜찮단께. 하지만 복돌이의 몸은 이미 한계였고 만석이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만석 아버지, 복돌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만석이의 칼이 그를 향했지요. 복돌아, 미안하다. 만석이가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만석이, 칼을 내려놓아라. 장군이 수십 명의 관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장군, 이미 늦었소. 만석이, 항복하라. 관군들이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잠시 칼을 든 채 망설이다가 복돌이를 바라보았답니다. 복돌아, 너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운명은 바꿀 수 없었어. 어차피 이대로 돌아가도 나와 내 식솔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 순간 만석이가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칼을 내려놓았지요. 복돌아, 행복해라. 아버지, 만석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셨단께? 복돌이는 아버지를 용서했단께. 만석이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답니다. 복돌아, 고맙다. 아버지, 만석 아버지. 복돌이가 쓰러진 만석이를 붙잡고 절규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임금께서 복돌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대가 공주를 구해주었으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복돌이는 공주마마하고 평생 함께 살고 싶단께요. 복돌이의 솔직한 말에 임금께서 크게 웃으며 말씀하셨지요. 좋다. 그런데 공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아버님도 참, 저희 마음속 왕자님은 이미 복돌이옵니다. 그래, 그럼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한 달 뒤 혼례식이 열렸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날 무렵 복돌이와 해주는 궁을 떠나 남해안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답니다. 아이고, 복돌이가 돌아왔네 그려. 공주마마도 같이 오셨제. 할배들, 할멈들, 복돌이가 돌아왔단께. 그리고 얼마 뒤 해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단께. 복돌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지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바다요. 바다라고 부르자고. 좋은 이름이네요. 몇 년이 더 지나 복돌이네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아버지, 이 물고기는 왜 이렇게 큰겨? 바다가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물었지요. 허허, 그건 말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그렇단께. 어머이,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래. 막내 파랑이가 나도 하며 따라붙었지요. 좋단께. 우리 아들들이랑 같이 바다에 나가자고. 복돌이는 아들들과 함께 바다로 나갔지요. 의랴차, 영차. 복돌이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가 가득 잡혔답니다. 그때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복돌이는 참 대단하제. 물고기도 잘 잡고 공주마마도 잡고 암튼 대단혀. 이렇게 바보 어부 복돌이와 해주 공주의 달콤하면서도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지요. 어수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사이를 뜻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살 수 있듯이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운명적인 인연이지요. 바다에서 평생을 살던 바보 어부 복돌이가 바다에서 건진 해주 공주.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운명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돌이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은 어떤 벼슬과 재물보다도 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보 어부 복돌이와 해주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암행어사를 사칭한 처녀라니. 그것도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 임금님의 마패를 대놓고 위조해서 탐관오리 코앞에 들이민 간 큰 처녀였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조선 팔도 어디서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곳은 바로 충청도 외진고을, 탐욕스러운 박사또의 생일 잔치 날이었습니다.
때는 단풍이 붉게 물든 9월 금음 풍년이라 했건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고을 원님, 박사또의 끝없는 횡포 때문이었지요. 사또의 생일이라 하니 백성들은 논밭을 갈아번 돈을 죄다 털어 진귀한 선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박사또의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작거리 주막을 지키는 덕구라는 사내가 술 한 동이를 들고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덕구는 주막을 꾸려가는 초롱의 든든한 삼촌이자 하나뿐인 혈육이었지요. 헌데 덕구가 올린 술이 박사또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짐승에 젖을 짜 넣은 듯 누추한 탁주로구나. 내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하찮은 국차를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허나 내가 성의를 보였으니 그 죄는 면하겠다만. 사또 나으리, 이 술은 소인의 집에서 정성껏 담근 송화백주이옵니다. 다른 고을 나으리께서는 진상주로 쓰시는데 어찌 누추하다 하시니. 이 놈이 내 앞에서 감히 항변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 주모 덕구의 주막에 술세를 10곱절로 매겨라! 오늘 내 상에 누추한 술을 올린 죄니라! 10곱절이라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덕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막을 털어바쳐도 10곱절의 술세는 감당할 수 없었지요. 사또 나으리, 그건 너무 가혹하십니다. 저 망할 것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덕구가 그 자리에서 사정했지만 박사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마당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잔치 마당으로 당당히 들어섰는데 바로 덕구의 조카 초롱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덕구에게 다가갔지요. 에이, 아재. 뭘 그리 울고 계시오? 사또 나으리가 덕담 한마디 해주신 건디 뭐가 서러워서 우시는 거요? 나으리 생신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눈물을 흘리면 복이 다 달아난다고 하지 않소? 아이고 참. 뭐시? 저 천한 것은 대체 누구더냐? 감히 사또의 잔치에서 방정을 떠는 것인가? 당장 끌어내라! 그런데 그때 초롱이 여유롭게 사또나리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소인의 재주가 참말로 아까운디 한 번만 봐주시지요. 소인이 나으리를 위해 노래를 한 곡조 뽑아드릴 터이니 그 후에 벌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나으리 같은 훌륭하신 분께서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재주 하나쯤은 봐주실 수 있지 않겠소? 초롱은 능청스럽게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듯한 노랫가락을 흥겹게 뽑아냈지요. 사또는 처음엔 불쾌했지만 주변의 아전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체면 때문에 웃는 척했습니다. 초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의 노래가 영험한지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복채를 내놓으셨습니다. 나으리께서도 복채를 주셔야 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경사스러운 날에 말이지요. 그러니 아재의 술세 같은 건 거두어 주시지요. 그게 바로 나으리께 복이 되는 길이지요. 이 요망한 계집을 봤나? 흐흐흐. 내 이미 내 입으로 뱉은 말이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특별히 술세에 대한 말은 거두마. 아이고 지엄하신 사또 어르신. 참말로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노래를 들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니 하늘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틀림없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잔치 분위기에 휩쓸린 사또는 순간 정신을 놓고 웃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술세는 면했지만 초롱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주막으로 돌아온 초롱은 등잔불 아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또의 횡포는 끝이 없을 터. 내가 아무리 날고 기지를 부리고 기어도 저들의 오만함을 꺾을 수는 없구나. 저들은 오직 권위만을 두려워하니. 그래. 그렇다면 나도 저들이 두려워하는 권위를 잠시 빌려오는 수밖에. 그때 그녀의 눈에 예전 포도청 하급 관리였던 덕구 삼촌이 몰래 보관하던 낡은 문서 꾸러미가 들어왔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의 권위라면 저 오만방자한 박사또도 무릎을 꿇을 터. 다음 날 새벽 초롱은 덕구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의 희한한 물건을 파는 만물상을 찾아갔지요.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가짜 마패였습니다. 노쇠를 그럴싸하게 다듬어 만든 말 3마리가 딱 새겨진 마패.
겉보기에는 진짜와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가, 아무리 사또에게 앙심이 있다 한들 어찌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마패를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냐? 이건 역적죄와 다를 바 없다. 아재, 저 박사또의 횡포가 곧 역적이 아니오? 진짜 어사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어사가 되어 저 박사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정의가 아니라 진짜 권위뿐이니 말이오. 이 가짜 마패가 우리 복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재, 얼었소? 참말로 기막힌 개책 아니오? 초롱은 덕구가 과거 관리 시절 입었던 낡은 유생의 도포를 구해 입고 갓을 눌러 쓴 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과 유쾌한 장난기가 뒤섞여 빛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암행어사 출두요. 너무 격식 차린 말투는 백성들이 오히려 무서워할 터. 암행어사 나으리가 행차하신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날 밤 초롱은 홀로 박 사또의 관하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침실 창호지 문 앞에 서서 노쇠로 만든 가짜 마패를 살짝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위엄있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또, 하늘이 당신의 행실을 내려다보고 계시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초롱의 목소리는 곧바로 사또의 귓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잠이 들려던 박 사또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문 앞에 놓인 빛나는 노쇠 마패를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롱이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사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진짜 암행어사라면 위장 신분으로 다니는 법. 사또는 누가 다녀갔는지 알아내려 아전들을 닥달했고 고을 전체는 탐관오리의 광기 속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장 이 고을의 모든 떠돌이 유생과 수상한 선비를 찾아내라. 사소한 행색이라도 놓치지 말라. 나를 감히 가지고 놀다니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사또의 명령은 고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한편 초롱은 덕구의 도움으로 사또의 집무실 근처에 몰래 숨어 사또의 재물 장부를 위조한 서류를 흩뿌렸습니다. 가짜 어사의 행세는 사또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두라는 말은 없었지만 관아에 퍼진 소문은 저작거리를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서울에서 암행어사 나으리가 비밀리에 와서 사또 나으리의 비리를 모두 적어갔다.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았고 사또는 이 소문이 민심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한양에서 내려온 진짜 암행어사 이연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유생으로 위장한 채 주막에 앉아 민심을 듣고 있었지요. 그는 초롱의 기발하고도 배짱 좋은 행동력에 흥미와 감탄을 느꼈습니다. 가짜 어사라니 누가 감히 이런 배포 큰 짓을 하는 것인가? 허나 그 방법이 탐관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는 이만한 계책이 없구나. 백성들의 지혜는 서책보다 날카롭군. 이연이 초롱의 주막을 찾아갔을 때 초롱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깊고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목께서는 이 고을의 정의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정이요? 그런 건 높은 분들 서책에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아래 것들에게는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곧정이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같은 양반 나으리 행세하는 분들한테 우리네 정의는 그저 시시한 이야기일 뿐이지 않겠소? 이연은 초롱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대답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명문가 교수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실적이고 당당한 매력이 이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을 초월한 연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이연은 초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박사또 역시 이 가짜 어사를 역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연을 수상하게 여겼던 초롱은 이연을 떠보는 듯이 사또의 세금, 착복 방식에 대한 단서를 던졌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자라면 이 정보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초롱 역시 이연의 질문이 너무 예리함을 느끼고는 그를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저 유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나으리 행세를 하니 진짜 관료의 냄새가 난다.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한편 박사또는 어사를 잡으려고 관아 담장 옆 샛길에 함정을 팠습니다. 단순한 구덩이가 아닌 초롱이 흘린 위조, 장부를 미끼로 매달아 놓은 함정이었지요. 이놈들아, 서둘러라!
이 장부를 탐하는 놈이 가짜 어사다. 매복하고 있다가 꼭 잡아야 한다. 그날 밤 가짜 어사 복장으로 다시 관아를 살피던 초롱은 순찰이 강화된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샛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비리 장부 조각을 보고는 욕심을 냈습니다. 혹시 저것이 진짜 증거가 아닐까? 초롱이 손을 뻗는 순간 매복한 사또의 하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초롱이 함정에 빠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유생 복장의 그림자 하나가 초롱의 발밑에 돌을 던져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이연은 초롱이 흘린 단서를 추적하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지요. 놀란 초롱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이연의 은밀한 도움으로 초롱은 박사또의 비열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지? 박사또의 수하라면 날 도와줬을 리가 없는데. 분명 나를 도우려고 함정을 알려준 듯한데. 초롱은 주막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짜 어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덕구 삼촌뿐.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 수려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떠돌이 유생이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생이 눈빛은 너무나 깊었어. 마치 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꿰뚫어보는 듯했지. 혹시 그자가 사또의 첩자일까? 아니면 진짜 암행어사일까? 초롱은 이연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롱은 주막 구석에서 일부러 눈에 띄게 덕구 삼촌과 격렬하게 다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재, 내가 가짜 어사 노릇 때문에 곧 잡혀갈 거라 했지. 이제 어쩌면 좋아. 이연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의 연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리도 신분과 목숨을 가볍게 여긴단 말인가. 허나 저 처녀의 지혜가 나보다 백성의 고통을 더 깊이 찌르는구나. 하지만 내가 진짜 마패를 꺼내기 전에 이 가짜 어사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 이연은 초롱의 연기가 함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처한 위험은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연은 무거운 결심을 하고 초롱에게 다가섰습니다. 주모, 어제 관아 근처에서 도포를 입은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행색이 수상쩍어 나도 모르게 돌을 던졌는데 혹 주모에게 방해가 되었소? 이연의 은밀한 고백에 초롱은 그의 정체가 첩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초롱은 곧바로 그의 진짜 목적을 떠보았습니다. 나으리,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나으리는 진짜 관료이시지요? 만약 나으리가 나라의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면 내가 박사또의 비리 장부를 숨겨둔 곳을 알려드릴 터이니 나를 돕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는 암행어사가 아니오. 허나 나는 내 신분을 걸고 약속하오. 주모가 보여주는 진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이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를 심판할 것이오. 이것이 유생의 양심이오. 이연의 정직한 맹세는 초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짜 어사는 진짜 정의를 만났고 진짜 암행어사는 백성의 생생한 지혜를 얻게 된 순간이었지요. 좋습니다. 나으리, 내가 가진 것은 가짜 마패와 백성의 지혜뿐입니다. 나으리가 가진 것은 진짜 양심과 나라를 바로잡을 능력이지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저 오만한 박사또를 통쾌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롱은 이연에게 박사또의 세금 착복 증거가 담긴 낡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박사또가 그동안 착복한 세금과 그의 숨겨진 배후를 파헤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관아 뒤편 담장 아래에서 은밀히 만났는데 이연은 초롱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속삭였지요. 그때 관아의 충직한 하인 돌쇠가 순찰을 돌다가 담장 아래의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활을 겨누며 외쳤지요. 거기 누구냐? 하지만 돌쇠가 쏜 활은 다행히 빗나갔고 돌쇠가 그림자를 쫓아 달려오는 찰나 이연은 초롱을 벽 쪽으로 끌어당겨 몸을 숨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신분을 초월한 연정이 싹트는 순간이었지요. 돌쇠는 수상한 기척을 놓치지 않으려 담장 아래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이연은 손으로 초롱의 입을 막고 속삭였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들키면 모두 끝이오. 순간 초롱의 눈이 크게 떠졌고 이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요. 분명 수상한 기척이 있었는데, 착각이었나?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돌쇠는 관아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이연은 여전히 초롱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상대는 수려한 외모의 양반 유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이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가 없네. 초롱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하오. 이연이 황급히 손을 떼자 초롱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날 구해주신 건데 뭐가 죄송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고맙지요. 아니, 그게, 그나저나 나으리 숨결이 참 따뜻하시더군요. 아, 초록낭자, 그게 무슨 말이오? 농담입니다. 나으리,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일단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롱은 이연을 주막 뒤편의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벽 뒤에 숨겨진 좁은 공간이었지요. 두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곳이었고 희미한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날 덕구 삼촌이 포도청 관리 시절 급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박사또의 하인들이 들이닥쳐도 여기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때 이연이 품에서 비리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초록낭자가 건네준 이 장부를 분석했는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놀라지 마시오. 박사또의 배우는 한양의 병조판서 김대감이오. 병조판서라니, 그렇게 높은 분이. 김대감은 군포를 부정하게 징수하여 사제를 불리고 있었소. 박사또는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오. 주막 처녀의 작은 가짜 오사극이 조선 조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비화된 순간입니다. 그럼 나으리,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 아니오? 그렇소. 김대감의 손이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역모로 몰려 죽을 것이오. 아이고,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후회하시오? 후회는요. 나으리를 만난 건 후회가 아니지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나으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으리는 진짜 누구십니까? 누구라니? 나으리의 눈빛이 너무 깊습니다. 평범한 유생이 아니지요. 혹시 그때 초롱이 이연의 허리춤을 살짝 봤는데 이연의 허리춤에 있던 주머니 안에서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롱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것은 진짜 마패? 이 유생이 진짜 암행어사였구나. 어찌하여 나에게 신분을 속였는가? 가짜 어사가 진짜 어사를 만난 순간 초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진짜 암행어사셨구나. 그렇죠? 초록낭자. 나으리, 그럼 저는 암행어사님을 속인 겁니까? 그럼 저는 임금님을 모독한 죄로 큰 벌을 받겠네요? 그때 이연이 초롱의 손을 잡고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낭자는 잘못이 없소. 하지만 저는 임금님께서 직접 어사님께 하사하신 마패를 모독하고 가짜 마패를 만들어 사용했고 암행어사 나으리를 속였는데 낭자를 처벌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 오히려 나는 나으리는 이연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은 없었지만 초롱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진짜 암행어사임을 밝히고 초롱에게 고백했습니다. 초록낭자, 나는 이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암행어사요. 신분으로는 양반이고 낭자와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이오. 하지만 초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낭자는 나에게 신분을 초월한 연정을 느끼게 해준 첫 여인이오. 명문가 교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함과 지혜와 용기가 있소. 허나 나는 마패를 함부로 꺼내 낭자의 가짜 어사극을 방해할 수 없었소. 낭자의 지혜와 용기가 진짜 정의를 시현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오. 아니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암행어사가 주막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하지만 이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초롱의 마음은 살살 녹아들었지요. 결국 초롱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천한 주막 여인일 뿐입니다. 나으리 같은 분이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연모하신다 하십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낭자의 마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소. 나으리, 저도 사실 처음 주막에서 나으리를 봤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좁은 비밀 공간 안 촛불 하나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사또의 하인들이 주막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좁은 공간 안은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초록 낭자, 나는 이제 마패보다 낭자를 더 생각하는 죄인이 되었소. 나으리, 밖에 저 광기 어린 사내들은 우리를 영모로 몰아 죽이려 할 것이오. 나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히면 살 수 있겠지만 낭자는 죽게 될 것이오. 하지만 나는 낭자를 잃을 수 없소. 이연이 초롱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낭자, 나는 신분의 벽을 깨고 낭자를 내 여인으로 삼고 싶소. 오늘 밤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나으리,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오. 낭자만이 내 마음을 움직인 유일한 사람이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자 뜨거운 기운에 촛불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나으리, 저를 원하십니까? 천한 몸이지만 나으리께 이 마음과 몸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촛불,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신분을 초월한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름과 비가 만나듯 두 마음이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목숨을 건 결의이자 조선의 거학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초롱과 이연은 가짜 어사극을 더욱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암행어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흘려 박사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지요. 초롱의 가짜 어사가 뿌리는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해지자 박사또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관할을 배회하던 떠돌이 유생이연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수상한 유생이 혹시 이 모든 일의 배우인가? 그날 곧장 박사또는 이연을 처리할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초롱과 이연은 주막 뒷뜰에서 다음거사를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때 주막 대문이 박사또의 하인들에 의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의 사칭범을 잡아라! 두 사람은 주막 비밀 공간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에 좁고 어두운 공간. 박사또의 하인들이 바로 옆방과 마루를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숨소리만큼이나 가까웠습니다. 이놈들을 꼭 찾아내야 한다! 이 도둑고양이 같은 놈들이 어디 숨었지? 한편 박사또는 주막을 포위하고 이연과 초롱을 찾지 못하자 광기에 가까운 닥달을 멈추지 않았지요. 당장 두 년놈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니놈들도 온전치 못하리라! 이미 병조판서 김대감에게 사태를 보고한 그는 김대감이 직접 파견한 비밀 자객이 주막 근처에 잠복해 있음을 알았기에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지요. 한편 비밀 공간 밖 박사또의 하인들이 철수하는 틈을 타 덕구 삼촌이 몰래 이연에게 술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고생이 많으셨을 터 술 한 잔 대접해야지. 허나 그때 주막 근처에 잠복해 있던 김대감이 보낸 비밀 자객이 덕구에게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누구시오? 조용히 해. 이 술에 독을 탈 테니 저 유생에게 바쳐라. 뭐시라고? 그건 안 됩니다. 거부하면 내 조카부터 죽인다. 지금 당장 저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서 내 조카부터 처치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초롱이는 아무 죄가 없소. 그럼 순순히 따르겠느냐? 알겠소. 자객이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술동이에 독을 타자 덕구 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요. 제발 다른 방법은 없겠소? 말 대꾸하면 지금 당장 주막에 불을 지르겠다. 어서 가거라. 자객은 초롱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그에게 독이 든 술을 이연에게 바치도록 협박했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독주를 가지고 비밀 공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길러온 조카딸과 그 조카딸이 사랑하는 남자. 둘 중 하나를 희생시켜야 하는 잔혹한 순간이었지요. 미안하오. 나리, 초롱아.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하시오. 그 시각 비밀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이연과 초롱은 서로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초롱아 나으리. 저 덕구옵니다. 영감이시군요. 삼촌, 무슨 일이세요? 이연이 문을 열자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술동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나으리, 고생하셨습니다. 술 한 잔 드시지요. 아, 덕구 영감, 고맙소. 마침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그때 초롱이 덕구의 얼굴을 보자 덕구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걸 목격했지요. 삼촌, 초롱이 외침에 이연이 술을 받으려다 멈추며 쳐다보았습니다. 그 술, 안 됩니다. 덕구 삼촌이 눈물을 흘리며 초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롱아. 삼촌, 그 손, 왜 그렇게 떨고 계십니까? 그리고 삼촌의 눈빛이. 이 술은 제가 먼저 맛을 봐야겠습니다. 주막 주인으로서의 예의입니다. 초롱은 재빨리 술잔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는데 덕구 삼촌은 초롱에게 그 술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절규를 눈빛으로 보냈지만 비밀 자객의 칼날이 등 뒤에 숨어 있기에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연이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였고 덕구 삼촌에게 물었지요. 덕구 영감, 설마 독이요? 미안하오. 자객이 저놈이 초롱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소. 삼촌! 역시 병조판서 김대감이군. 그 순간 비밀 자객은 칼을 뽑아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독주가 실패했으니 직접 처리하겠다. 나으리. 낭자는 뒤로 가시오. 자객은 독주가 실패하자 곧바로 이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초롱은 몸을 날려 이연을 밀쳤고 자객의 칼날이 초롱의 어깨를 깊숙이 베며 중상을 입혔지요. 사랑하는 여인의 피를 목격한 암행어사 이연의 눈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천하에 다시 없을 악행이로다. 너희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고열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더니 이제는 암행어사를 독살하고 여인에게 칼을 겨누는가? 암행어사 이연의 분노는 덕구를 위협하던 자객을 압도했습니다. 이연은 자객과의 처절한 격투 끝에 그를 제압하고 병조판서 김대감의 비밀 증표를 빼앗았지요. 그리고 초롱의 상처를 급히 동여매고 이연은 피 묻은 마패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의 명이다. 고을의 모든 아전들은 즉시 이 앞으로 모여라. 우레와 같은 이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으며 마패의 권위 앞에 아전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연의 명에 따랐습니다. 당장 탐관오리 박원흥 사또를 잡아오라. 영모에 가담하여 백성의 고열을 짜낸 죄, 그리고 암행어사를 독살하려 하고 양민에게 칼을 휘두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그렇게 잠시 뒤 아전들에게 끌려온 박사또는 이연과 마패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이 땅에 쓸리고 얼굴은 이미 공포로 창백지요. 허허 나으리. 저는 그저 덕구라는 놈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모든 죄는 저 천한 주막 주인이 가짜 마패를 만들어 꾸민 영모요입니다. 저는 단지 병조판서 김대감께 충성했을 뿐. 닥치거라. 박원흥. 내가 김대감에게 상납한 증거와 내가 보낸 자객의 김대감 증표가 여기 현장에 있거늘 천한 주막 주인이라 했느냐?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놈이 감히 누구더러 천하다고 입을 놀리느냐? 내 비열한 죄를 끝까지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이놈이 천한 놈 중에 천한 놈이 아니냐? 이연은 김대감의 증표를 박사또의 눈앞에 던져 보였습니다. 그러자 박사또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비열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모습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 탐관오리의 처절한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초롱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 피 묻은 한복 위로 덕구 삼촌의 오열만이 주막의 정적을 갈랐고 이연은 초롱의 상처를 부여안고 자신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택한 죄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같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마패만 아니었다면 낭자는 평범하게 주막을 지켰을 것을. 탐관오리 박사또 하나를 잡는 작은 정의를 세웠으나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허나 멈출 수는 없다. 병조판서 김대감이 숨쉬는 한 저자는 낭자의 가짜 마패 사용을 왕을 모독한 영모로 뒤집어 씌울 것이다. 낭자는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고 나 또한 영모의 배후로 몰릴 것이다. 한편 덕구는 초롱의 발치에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이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덕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조판서 김대감을 심판해야만 이 모든 비극의 굴레를 끊고 초롱의 신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덕구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덕구 삼촌, 당신의 죄는 공포였소. 나를 향한 배신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니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요. 병조판서 김대감을 무너뜨리고 낭자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이연은 쓰러진 초롱에게 다가가 신분을 초월한 영원한 맹세를 올렸지요. 초록 낭자, 듣고 있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오. 돌아오면 낭자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오. 나의 평생의 반려가 되어주시오. 이연의 말에 초롱의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이연은 그것이 하늘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덕구 영감, 마지막으로 부탁하오. 말씀하십시오. 초록 낭자를 반드시 살려내시오. 예, 이 목숨을 걸고라도 살려내겠습니다. 나으리도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낭자와의 약속이 있으니. 이연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낭자,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소. 이연이 주막을 떠난 사흘 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암행어사 이연의 증거물은 마침내 조정 대신들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이연은 병조판서 김대감의 악행과 비리 장부를 낱낱이 밝혀냈고 궁궐은 영모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요. 결국 병조판서 김대감은 그의 충복들이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 증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조정의 거학은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대감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파직과 유배의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허허! 통제라! 저 미천한 주막 여인과 엮여 조정의 거목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저토록 젊은 초임 암행어사의 한마디에 수십 년 공을 쌓은 병조판서가 맥없이 꺾일 수 있단 말인가?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병조판서 김대감의 몰락은 조정 대신들의 숙청으로 이어졌고 그와 연루된 수많은 탐관오리들이 처벌받는 피바람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이 모든 사후 처리를 감당하느라 오랜 시간 주막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한편 그 격변의 시간 동안 주막에 홀로 남겨진 초롱은 덕구 삼촌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덕구 삼촌, 나으리께서는 가셨습니까? 아가, 깨어났구나.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병조판서를 무너뜨리고 곧 돌아오실 거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삼촌, 나으리께서 이미 삼촌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삼촌은 언제까지나 저희 평생의 은인이시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초롱의 건강이 회복되자 주막에는 이연의 마지막 맹세가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리는 애틋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시작될 무렵 이연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초록 낭자, 내가 많이 늦었소. 이제 김대감의 모든 세력이 정리되었고 낭자가 임금께서 하사하신 마패를 기만하고 가짜 마패를 사용했다는 죄도 모두 용서해 주셨소. 초롱은 이제 억압적인 신분제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낭자, 더 좋은 소식이 있소. 더 좋은 소식이요? 조정에서 낭자의 공로를 인정하셨소. 저희 공로를요? 그렇소. 낭자가 나를 도와 탐관오리와 병조판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임금님께서 낭자에게 양반 신분을 하사하기로 하셨소. 이제 낭자는 양반이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소. 낭자, 내 정실 부인이 되어 주시겠소? 나으리, 설마 놀리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소. 참말이오. 아이고, 잘 됐네. 참말로 잘 됐어. 우리 초롱이가 드디어 행복하게 되는구나. 조선의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행어사 이연이 병조판서 김대감을 탄핵하고 주막 출신 여인 초롱과 혼인하였다. 이는 신분을 초월한 이례적인 혼사였으나 임금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다. 가짜 마패를 든 주막 처녀와 진짜 마패를 든 암행어사.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져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분 상승과 진실한 사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실한 사랑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